안녕하세요. 스포츠 주민의 양태빈. 허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모릅니까? 혹시 샤라포바 흉내 내시는 맞습니다. 샤라포바의 함성 아니겠습니까? 제가 워낙 또 자세가 좋고 목청이 좋다 보니까 오늘의 주제는 테니스입니다. 오늘은 이 테니스의 시작부터 과학 그리고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생활 스포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테니스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상대 코트의 빈 곳을 정확하게 노려라. 작은 공 하나로 놀라운 힘과 기술을 선보이는 코트 위의 뜨거운 함성 테니스. 환희와 영광 속 놓칠 수 없는 명장면에서부터 테니스 기술의 숨은 과학적 원리 그리고 전통을 이어오며 메이저 대회를 빛내고 있는 수많은 스타들까지 생활 스포츠로도 각광받고 있는 테니스의 모든 것이 지금 공개됩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 명지대학교 교수이자 86 서울아시안게임 단체전 금메달에 빛나는 노갑택 교수와 한국스포츠개발원 책임연구위원 송주호 박사와 함께 테니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자, 테니스에 얽힌 이야기가 벌써부터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먼저 노갑택 교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시절 우리나라 테니스에 대한 관심, 국민들의 관심이 좀 높았나요? 네, 80년 초에는요, 그 테니스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네, 그 테니스의 메카로 불리는 그 장충 코트에서 경기가 있을 때마다 그 관중이 굉장히 많이 왔고요. 그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네, 그리고 교수님 86 아시안게임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셨다고 들었는데 정말 잊지 못할 경기일 것 같은데 그때 상황 이야기도 조금 해주시죠. 네, 그때 이제 한국에서 아시아 경기 대회가 열렸는데요. 네. 제가 기억으로는 중국 선수들과 이제 경기를 했는데 88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제10회 86 아시안게임이 서울 잠실발에서 화려하게 개막을 했는데요. 30억 아시아인을 주목시킨 이 대회에서 우리에게 확실히 각인시켜준 종목은 바로 테니스. 당시 유진선 선수와 함께 남자 대표로 출전한 노갑택 선수는 중국을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는데요. 단식, 단체전, 혼합복식까지 우리나라 남자 테니스는 4관왕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룹니다.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서며 한국 테니스를 세계에 알린 노갑택 교수님, 스포츠 주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80년대 초반에도 이렇게 인기가 많았군요. 그리고 교수님이 이 금메달을 따시면서 세계에 또 우리 테니스의 힘을 좀 보여주셨었는데 근데 저 죄송하지만 저는 테니스 하면 딱 떠오르는 선수 누구죠? 이영택 선수죠. 네, 그렇습니다. 뭐 우리 한국 테니스의 전설이죠. 네. 예, 이영택 선수는 2000년도에 US 오픈에서 16강에 진출하면서 네. 한 몸에 네네. 기대를 이제 받기 시작을 했죠. 2000년 US 오픈 16강에 오르며 스포츠신문 1면을 장식한 이영택 선수.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선전으로 세계인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정확한 포핸드로 코트 구석을 공략하고 강한 서브로 상대를 압박하며 승승장구했는데요. 2000년 US 오픈 16강전에서 테니스 황제 피트 샘프라스와의 경기에서 아쉽게 패배하긴 했지만 탑랭크 선수들과의 대결에서도 절대 밀리지 않았습니다. 2003년엔 세계 랭킹 4위인 카를로스 페레로를 상대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면서 대한민국 테니스 역사상 남자 프로 테니스 대회 첫 우승을 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영택 선수가 세계 이 순위가 30위권대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아니 1등, 2등도 아니고 30 몇인데 이게 잘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만큼 세계의 벽은 높죠. 예,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 대회 이번에 2017년도 호주 오픈에서는 네. 상금이 45억입니다. 우승 상금이. 그러니까 총 상금이 아니라 우승한 선수한테 주는 상금이 45억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대한민국 꿈나무가 빨리 자라나서 45억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는 이 와중에 테니스의 역사부터 일단은 배우고 싶은데요. 어떻게 시작이 됐나요? 아, 네, 테니스는 그 12세기부터 16세기까지 그 프랑스에서 유행했던 그 라뿜부라는 경기가 있는데 네. 이게 바로 테니스의 그 효시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이 손바닥으로 이 공을 치고받는 형태의 그런 스포츠였습니다. 네. 그런데 그 19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영국에 있는 그 중상층들이 여가 시간에 즐길 수 있는 그 적당한 스포츠를 원했는데 네. 잔디밭에서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이 테니스가 가장 적합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1873년에 그 인도 주재군 소령이었던 영국 사람 그 윙필드가 네. 이 경기 체계를 세우고 또 그 이후에 이 테니스가 급성장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네, 그렇게 성장을 하면서 1회 올림픽에서 테니스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1896년 그 제1회 아테네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었는데요. 근데 그 당시 그 프로 선수의 그 참가가 문제가 되면서 1928년 그 제9회 그 암스테르담 그 올림픽에서부터 이 경기 종목에서 테니스가 제외되는 그런 불운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1988년 제24회 그 서울 올림픽에서 64년 만에 네. 그 다시 정식 종목으로 부활되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갑자기 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아니, 테니스 하면 라켓, 공, 네. 이 두 개가 좀 가장 핵심적인 용구잖아요. 이 용구에 대해서 좀 배워보고 싶거든요. 예, 지금 먼저 이 라켓을 보면요. 네. 가장 많이 쓰는 라켓이라고 보면 네네. 되겠습니다. 이 네. 보면 이 커트가 있는데요. 네. 이 커트가 이렇게 간격이 일정하게 돼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간격을 뭐 중간에 이렇게 좁아진다든지 어떤 이물질을 칠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국제 경기를 할 수가 없고요. 그 위법이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밑에 이제 이렇게 엘보 리닝이라고 했어요. 네, 왜 리닝가 많았어요? 완축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예, 그래서 공을 임팩트 했을 때 네. 이게 진동이 오게 되면 그렇죠. 발꿈치에 많은 부상을 가하게 됩니다. 네. 그 완충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일어나는 진동이 네. 여기에서 잡아줌으로 해서 그 역할을 해줍니다. 동호인들뿐만 아니라 네. 예, 선수들도 이 부위에 엘보링을 착용을 많이 합니다. 아니, 최근에는 이 소재가 굉장히 뭐 점점점 더 발달되고 있어가지고요. 네네. 엘보에 충격이 안 오는 그런 소재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교수님 저 궁금한데 네. 그 공이요. 네. 아니, 음료수 탄산 들어있는 음료수도 아니고 알루미늄 뚜껑으로 밀봉이 돼 있습니다. 네. 오! 진짜 탄산수 따는 것 같아요. 네, 이 공은요 보면 지름이 6.35에서 네네. 6.67cm이고요. 무게는 56.7에서 58.5g입니다. 오. 공이 그것도 이 탄산수 들어있듯이 네. 픽 하고 따질 정도로 밀봉이 돼 있는 이 안에 복원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 네, 그 이 볼의 그 기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그 압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1925년 전까지는 테니스 공을 이 종이에 싸서 보관하거나 아니면 이 종이 상자에 네. 이렇게 넣어서 보관했어요. 네. 근데 그 이듬해 그 펜실베니아의 고무 회사가 이렇게 그 운영이 되면서 이 밀봉한 이런 금속 용기를 개발해서 이후에 이런 뚜껑이 달린 이런 용기로 해서 좀 더 안전하고 또 탄력 있는 공을 보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테니스 경기를 보다 보면 저는 점수 내는 방법이나 경기 방법이 알 것 같으면서도 헷갈리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맞아요. 테니스 경기 방법과 스코어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테니스의 경기 방식은 개인 단식이 있고요. 네. 두 사람이 하는 복식이 있고 또 남녀가 같이 하는 혼합 복식이 있습니다. 네. 국제 경기 중에는 프로 대회는 남자는 3세트 하는 경기가 있고요. 메이저 대회는 5세트로 경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자 선수들은 메이저 대회, 프로 대회 모두 다 3세트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니, 테니스는 점수 획득 방법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좀 특이하죠. 네. 예, 1점을 딸 때마다 네. 50, 그다음에 2점을 딸 때마다 30, 오. 예, 세 번째 포인트 딸 때마다 40,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네 포인트를 그렇게 해서 따게 되면 네. 한 게임으로
네. 인정이 됩니다. 아, 네 테니스에서는 그 포인트한 게임이 6게임이 모아져야만이 한 세트가 되는 거거든요. 제일 처음에 15으로 시작했으면 13, 그 다음엔 45가 되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15, 30, 40은 뭡니까? 아, 그 방식은요,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리송한 테니스 스코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테니스에서 0점은 러브라 불리는데요. 이 명칭은 달걀을 뜻하는 프랑스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을 뿐 정확한 근거는 없다고 합니다. 이어서 한 포인트를 따내면 15점 획득. 또 한 포인트를 따내면 30점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다시 포인트를 따내면 40점을 획득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40점에서 한 포인트를 더 따내면 게임을 가져오게 되는데 동점인 상황에서는 2번 연속 이긴 선수가 게임을 가져오게 됩니다. 테니스 스코어 이제 조금 이해되시나요? 일단 테니스 경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회가 윈블던인데 그쵸. 이 테니스 메이저 대회에 대해서도 소개 좀 해주시죠. 예, 테니스는 뭐 그랜드슬램이라는 대회가 있는데요. 그 프랑스 오픈, US 오픈, 윈블던 네. 그리고 호주 오픈 이 네 가지가 이제 그랜드슬램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큰 네 가지 메이저 대회를 그랜드슬램 대회라고 그렇습니다. 하죠. 네. 그 한 해에 그 네 개 타이틀을 다 차지하는 것이 캘린더 그랜드슬램이라고 얘기합니다. 테니스 선수들의 꿈의 무대, 세계 4대 메이저 대회 우승은 모든 선수들의 로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메이저 대회는 엄청난 스타를 배출하기도 하는데요. 한 선수가 활동 기간 중 시즌에 상관없이 4대 메이저 대회를 모두 우승하면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고 하는데 선수로서 4대 메이저 대회 우승을 경험한다는 건 큰 영광이겠죠? 그리고 4대 메이저 대회를 한 선수가 한 해 모두 석권하는 것을 캘린더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고 하는데 그랜드 슬래머가 된 남자 선수는 1938년 돈 버지와 1969년 로드 레이버 단 2명뿐입니다. 여자 선수는 모린 코널리, 마가렛 커트, 슈테피 그라프가 그 영예를 안았는데요. 남녀 통틀어 1988년 이후에는 아쉽게도 캘린더 그랜드 슬래머의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시점에 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 테니스 코트에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뭐 테니스 코트 종류는 하드 코트가 있고요. 네. 클레이 코트가 있고 또 클레이 코트와 흡사한 앙투카 코트도 있고 그리고 잔디 코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조 잔디 코트도 있고 또 카펫 코트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테니스 코트는 재질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뉘는데요. US 오픈과 호주 오픈에서 사용되는 하드 코트는 아크릴계 수지와 아래 고무 패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표면이 단단해 바운드한 뒤 공의 스피드가 빨라 스트로크가 뛰어난 선수에게 유리하기도 하죠. 클레이 코트는 프랑스 오픈에서 사용되는 코트라 할 수 있는데요. 점토질의 흙으로 되어 있어 습기가 있고 탄력성이 있어 바운드한 뒤 공의 스피드가 약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제 윈블던 대회의 상징인 코트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요. 바로 잔디 코트입니다. 이 코트는 타구에 가해진 스피드와 회전이 바운드한 후에도 곧바로 나오기 때문에 플레이어의 기술이 확실해지는 코트입니다. 알고 보면 재밌는 테니스 코트의 세계였습니다. 근데 윈블던이 좀 선수들에게 갖는 의미가 다른 것 같아요. 일단 바닥도 다르지만 윈블던 하면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가장 이변이 많이 일어나는 대회입니다. 그 잔디 코트에서 하기 때문에 코트의 표면이나 공의 구질이라든지 스타일에 따라서 이변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대회라고 볼 수 있죠. 1877년 제1회를 시작으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테니스 대회가 바로 윈블던 대회인데요. 이 대회는 처음 영국인들의 경기였지만 1968년 이후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선수들이 참가하게 되면서 세계 테니스인들의 축제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이 대회 우승자에겐 켄트 후작이 직접 우승컵을 수여하는 전통 또한 이어지고 있죠. 윈블던 하면 그 무수히 많은 그런 그 단어들이 떠오르겠지만 그 중에서도 또 그 흰색에 대한 그 일명 우리가 전문 용어로 깔맞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 깔맞춤에 대한 패션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왜냐하면 푸른 그 잔디에서 선수들이 그 이 흰색 옷을 입고 있으면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는 그 윈블던만의 오래된 전통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엄격한 이런 규정이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어디선가 테니스 대회인데
여성 선수분이 그 스펀지 질의 바지 안으로 테니스 공을 이렇게 한두 개씩 넣어놓으시다가 공이 나가면 그걸 꺼내서 치는 모습을 본 적이 있거든요. 네, 이게 네, 공식 네. 대회에서도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예. 치마를 입었을 때 네네. 선수들이 호주머니에 넣게 되면은 경기 중에 나오면은 그것도 위법입니다. 2번 이상 나오면 바로 포인트로 연결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타이즈 안에다가 공을 넣고 이렇게 하는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저래도 되나? 공식 시합에 조금 민망하기도 하고 뭐 이랬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는군요. 네, 네. 이제 선수들 경기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현재 테니스 탑 플레이어 하면 뭐 조코비치 선수, 뭐 나달, 페더러 뭐 이런 선수들이 먼저 떠오르는데 그 전에 엄청난 기록을 남긴 선수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무려 세계 랭킹 1위를 160주 동안 유지를 한 선수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미 코너스라고요. 미국 선수인데요. 네. 1974년 7월 29일부터 네. 1977년 8월 29일까지 160주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선수로 꼽히는 지미 코너스. 그는 왼손 포핸드와 코너 위기 돋보였던 선수였는데요. 지금과 비교하면 폼이 그리 세련돼 보이지는 않지만 강한 임팩트로 메이저 대회에서만 233승을 기록하는 저력을 선보였습니다. 통산 전적을 보면 1256승 279패 독보적인 존재임에는 분명했던 선수죠. 그런데 그의 아성에 도전장을 내민 선수가 있었으니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로저 페더러. 그는 6살에 처음 테니스 라켓을 잡기 시작해 1998년 윈블던 주니어 챔피언에 오르며 스타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이후 2003년 윈블던 대회 우승을 신호탄으로 세계 정상을 향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호주 오픈, US 오픈 5회 우승, 프랑스 오픈 1회, 윈블던 대회 7회 우승, 4대 메이저 대회 통산 18회 우승, 237주 연속 1위를 기록하며 지미 코너스의 아성을 무너뜨린 로저 페더러. 그의 계속되는 선전을 기대합니다. 테니스인들이 얘기하기는 테니스의 황제다. 네. 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약점이 없다. 예, 정말 뭐 서비스면 서비스, 스트로크, 발리, 뭐 멘탈, 체력 이런 부분이 앞으로 나올까 할 정도로 예, 그 정도로 모든 부분을 다 갖춘 선수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근데 페데러 하면은 나달이 딸려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 라이벌 관계라는 것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이 두 사람의 라이벌 관계 지금도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드코트나 잔디 코트에서는 로저 페더러가 훨씬 더 성산이 높고요. 클레이 코트에 했을 때는 나달 선수가 훨씬 더 확률이 높습니다. 영원히 최고의 선수로 기억되고 싶은 로저 페더러. 다시 한번 황제를 꿈꾸는 그에게 다가온 맞수가 있었으니 바로 붙었다 하면 한치의 양보도 없다.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영원한 라이벌, 클레이 코트의 강자 라파엘 나달 선수. 그는 빠른 발과 뛰어난 코트 커버력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무시무시한 선수인데요. 하지만 잔디 코트에서는 매번 페더러에게 눈물의 고배를 마십니다. 탑 랭커인 나달 선수는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끝이 아니죠. 클레이 코트에서는 물 만난 고기 마냥 날아다니며 자존심을 회복하는 나달 선수입니다. 클레이 코트에서의 그의 승률은 93%나 된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내린 마수의 대결, 2007 스페인 이벤트 경기에서 코트를 잔디 반 클레이 반으로 나눠 경기를 펼쳤는데요. 결과는 나달의 승리였습니다. 세계 라이벌 두 선수의 활약 앞으로도 기대할게요. 이렇게 테니스를 잘 치기 위해서는 역시나 과학적인 원리도 잘 알면 더욱 유리하다고 들었거든요. 테니스에서도요? 네, 그렇습니다. 이 테니스 종목 자체는 회전 운동을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강한 이런 스트로크를 할 때 보시면 선수들이 팔꿈치를 이렇게 굽혀서 네. 이 회전 반경을 줄이면서 회전 속도를 빠르게 이렇게 조리하는 경우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때 그 잡고 있는 손 자체, 즉 구심력을 이해하면 좀 더 쉬운데 네. 이 포핸드 자세에서 이러한 원리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테니스의 숨은 과학적 원리를 볼까요? 선수의 스윙 자세를 가만히 보면 라켓은 멀어지려 하고 손은 그 라켓을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가 바로 구심력인데요. 다시 말해 물체가 원운동을 할 때 회전 중심에서 멀어지려는 힘은 원심력, 그걸 당기려는 힘이 구심력인 것이죠. 그래서 큰 원심력을 이용해 크게 휘두르며 구심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스윙을 하면 더 강한 회전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셨나요?
아니 그런데 테니스는 거의 서브가 8알이다라고 할 만큼 서브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선수들의 서브 속도가 어마어마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지금 뭐 서비스 최고 시속을 보면요. 263.1km가 나온 선수가 있습니다. 263km. 네, 호주의 샘 그라스라고 하는 선수인데요. 이렇게 강한 서비스가 나오지만 네. 세계 탑 클래스에 있는 뭐 로저 페더러라든지 네, 네. 그다음에 조코비치라든지 네, 네. 이런 선수들이 시속이 190에서 200km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테니스는 그만큼 네. 과연 내가 얼만큼 보내고 싶은데 정확하게 보내는가 굉장히 그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거기 또 정확성을 가미한 스핀이 들어가면 더 금상첨화겠죠. 그래서 이 테니스 서브할 때 나오는 이런 스핀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공을 어느 방향으로 스핀을 주냐에 따라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테니스 서브의 숨은 과학적 원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라켓의 평면으로 공을 내려치는 플랫 서브는 회전이 적어 빠른 스피드에 강한 파괴력을 지닌 서브인데요. 공을 직선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오랜 연습이 필요합니다. 다음 슬라이스 서브는 공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치듯이 넘기는 서브로 이 서브의 묘미는 공의 회전이 생겨 바운드 후 꺾이는 볼의 각도에 있습니다. 탑스핀 서브는 슬라이스 서브와 반대로 공을 아래에서 위로 올려치며 오른손이 펴지면서 공의 회전으로 큰 낙차와 큰 바운드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테니스 서브의 숨은 과학적 원리 이제 이해가 좀 되시나요? 여자 선수들의 경기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자 선수들 하면 안나 쿠르니코바, 그리고 힌기스, 샤라포바 등 남성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선수들이 있잖아요. 쿠르니코바를 보면서 참 많이 설레었었습니다. 원조 얼짱 테니스 미녀셨고요. 또 이제 여자 선수 러시안 뷰티 샤라포바가 이제 떠오르는데요. 이 괴성과 함께 뛰어난 실력을 자랑하던 그녀, 아름다운 외모로 화보 모델, 뭐 광고 모델 정말 많은 분들한테 인기를 얻었었는데 이 샤라포바가 사실은 얼굴은 예쁜 선수고 뭐 키도 크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아주 뭐 두각을 나타낸 선수는 아니었는데 2004년에 어마어마했죠. 네, 그렇습니다. 2004년도에 4대 메이저 대회인 윈블던 대회에서 이제 트로피를 들어 올리게 되었죠. 강한 서브와 백핸드 그리고 트레이드마크인 괴성으로 상대를 흔들었던 마리아 샤라포바. 2004년 윈블던 대회 당시 17세의 나이로 출전해 세계 최고의 선수 세레나 윌리엄스를 제치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는데요. 그녀는 이후 4대 메이저 대회에서 통산 5회 우승을 거머쥐며 승승장구했습니다. 외모만큼이나 빛나는 실력을 갖춘 샤라포바는 전 세계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죠. 그런 샤라포바의 라이벌이 바로 현재 세계 랭킹 1위 세레나 윌리엄스인데 세레나 윌리엄스 선수를 보는 순간 압도적인 근육량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 잘하긴 잘하죠. 대단한 선수죠. 세레나 윌리엄스는 남자에 못지않는 서비스의 위력을 가지고 있고요.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압도적인 힘과 강한 서브를 무기로 메이저 대회 통산 23회 우승에 빛나는 세레나 윌리엄스. 783승 130패라는 통산 전적을 보더라도 그녀를 따라올 자가 없어 보이는데요. 올해는 3개월간 대회에 출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랭킹 1위를 지키고 있는 여자 테니스의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네, 이렇게 샤라포바, 윌리엄스와 같은 스타 선수들에게는 또 팬들이 참 많죠. 그럼요. 이 테니스 스타들을 좋아하는 나머지 이 집착을 하는 팬들 때문에 생기는 위험천만한 사건도 많이 발생한다고 했어요. 이 93년에 그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대회에서 이 그라프의 팬이 그 셀레스의 그 이 선수 그 등에다가 이 칼을 이렇게 찌르는 아니 이러한 그 좀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90년대 여자 테니스의 최고 라이벌을 꼽는다고 하면 슈테피 그라프와 모니카 셀레스를 떠올릴 수 있는데요. 그녀들에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충격적인 경기가 있었습니다. 1993년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대회에 참석한 모니카 셀레스. 그런데 그녀는 경기 도중 그라프를 광적으로 좋아하는 팬이 휘두른 칼을 맞고 쓰러지고 마는데요.
그녀의 사고 이후 그라프는 승승장구했고 당시 충격으로 셀레스는 2년간 코트에 서지 못했습니다. 복귀해서도 전과 같은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불운을 겪으면서 주위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본인이 응원하는 스포츠 스타가 잘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라이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께 이 정보를 다시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의 테니스 유망주들 이야기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교수님, 테니스 유망주들에 대한 이야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한국에 지금 뭐 정현 선수도 있고 호주 주니어에서 준우승을 한 홍승찬 선수도 있고요. 지금 정현 선수는 누가 봐도 이영택 선수의 대를 이을 그런 선수라고 보면 되겠죠. 테니스에 대해 역사부터 연구, 과학, 선수들의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이야기하다 보니 또 벌써 마칠 시간이 왔습니다. 네, 오늘은 아쉽지만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 새로운 스포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